안녕하세요.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트럼프 탄핵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트럼프가 지난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4월 30일에 취임 100일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넓으면서도 얕게 일반인분들이 다 이해하기 편하시게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쳐왔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트럼프 정책들을 일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핵심 기조를 좀 봐야 될 텐데 그건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는 매일매일에 미국을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 사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패권국으로 군림해 왔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각 반에 반장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미국은 그동안에 이 반장 노릇을 하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도맡아 왔어요. 근데 반장 역할을 하던 미국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왜 반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귀찮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안 되겠다. 이제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둬야겠다. 근데 반장은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럼 선택적으로 반장 역할을 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요.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럼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의 개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군사 외교 정책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두 개의 전쟁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죠.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보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 약 119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독일의 킬 연구소 조사 결과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70조가 넘는 돈이에요. 근데 미국이 그냥 단순히 분쟁을 중지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이 많은 돈을 썼을까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의외로 꽤 많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럽 내 영향력을 확보했고 미국 내에서도 무기 생산을 확대하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과 관련된 비공개 경제 협정도 맺어놨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가 국가를 재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미국이 그 재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어왔고 더 이상 전쟁을 끄는 것은 부담만 되는 국면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 결과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한 말이 내가 24시간 안에 이 전쟁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하지만 아직 종식은 요원해 보입니다. 현재는요, 중재자라는 명목하에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평화안을 제안하고 있어요. 젤란스키 딱 됐다가 거의 협박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요.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가입. 이거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왜 나토 가입에서 포기하라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 국경 바로 옆에 나토 병력이 주둔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게 러시아의 심기를 또 건드릴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평화안에 당연히 거부를 했는데 트럼프는 너네 협상 지원할 거야? 그럼 우리 중재에서 아예 빠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4월 21일에 SNS에요. 이번 주에 있는 협상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너네 둘이 잘 협의하렴 이런 메시지를 올리고 본인은 살짝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 안 되면 중재고 뭐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태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경우를 보면요. 트럼프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뭘 제안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중심지가 가자지구잖아요. 그 가자지구를 우리 미국이 중동의 리비에라로 재개발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들 리비에라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지중해 해안가의 일대입니다. 고급 관광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전쟁터인 가자지구를 리비에라처럼 부유층의 관광지이자 경제 자유지대 같은 곳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서 이거 하게 해주면 미국이 지역 재건도 도울 수 있고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이것도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적당한 선에서 중재를 해주겠다라는 태도인 거죠. 한편 우리나라에 특히 중요한 트럼프 군사 외교 정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이 될 겁니다.
트럼프는 몇 년 전에 이런 발언한 적이 있어요. 우린 더 이상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미국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이 아니다. 동맹국들도 방위 비용을 공정하게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너네 방위비 더 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안보 동맹 맺고요. 소위 우리나라의 안보 우산이 되어주는 국가가 꼭 필요한데 트럼프는 현재 방위비 분담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지난 2024년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방위비 분담에 관한 협상을 마쳤어요. 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에 관한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됐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태도를 보면요, 야, 특별협정 맺어놨다고? 아니, 됐어. 다시 분담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관세 25% 부과하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관련 없어 보이는 방향에서 압박을 해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략처럼 보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에요. 트럼프 정책 중에서 가장 핫하고 말도 많습니다. 모든 국가의 10%의 보편 관세를 때리고요. 상호 관세라고 해서 서로의 적자 흑자 상황을 따져보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 구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제가 딱 2가지 정도만 짚어볼게요. 일단 하나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나 멕시코, 중국이 될 겁니다. 캐나다, 멕시코하고는 관세로 뭘 협상하려고 한 거냐면요. 미국의 펜타닐이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마약이 돌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유입 경로가 위쪽으로는 캐나다, 아래쪽으로는 멕시코 국경이라고 합니다. 이 국경을 철저하게 지켜야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미국 지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경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그 넓은 지역을 지키려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이 국경 경계하는데 돈을 많이 안 쓰니까 완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한테 관세 폭탄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두 나라 모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캐나다는 좀 강대강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미국산 제품에다가 보복 관세를 예고했어요. 멕시코는 조금 수용적으로 국경 병력 증원하고요.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놓으면서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단지 경제 정책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안보하고 마약 문제까지 포함하는 압박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관련해서는 145%의 관세 때렸죠. 자, 그 결과 중국은 보복 관세 125%를 미국에 부과한 상황이에요. 원래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이런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 무엇을 협상하고 싶어 하는 건 대표적으로 틱톡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틱톡이 중국 거잖아요. 그런데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요, 미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자들이 틱톡을 통해서 제품을 팔라고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관세법상 $800 이하면 소액으로서 면제가 되거든요. 아무튼 트럼프는 중국한테 야, 미국 내에 틱톡 사업체 매각해라. 안 그러면 그냥 미국에서 틱톡 사업을 금지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밖에도 중국과 해야 할 다양한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관세를 압박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물기 싫으면 미국 내에서 공장 짓고 제품 생산하라. 이런 의도도 좀 엿보이고요. 우리나라한테도 상호 관세 25%가 부과되었는데 지금 일부가 유예 중입니다. 이 관세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4월 초에 미국 수출이 4.5%나 감소해서 우리 정부가 약 2조 원을 자동차 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빨리 미국의 협상안을 제시해야 하는 판국인데 트럼프가 그럼 우리나라에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아까 얘기했던 방위비 분담 재협상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칩스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미국에다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법이에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한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조금을 트럼프는 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 칩스법에 대해서도 협상할 때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우리나라가 들고 오기를 바라는 협상안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알래스카에서 대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뜬금없이
이 사업의 파트너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수조 달러를 투자할 거냐는 식으로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옵션을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산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수입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옵션으로 검토는 되고 있었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은 사안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검토만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마치 우리나라 참여를 확정 지은 것처럼 말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사업에 참여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미국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만 쓰는 건 또 아니에요. 자, 관세가 결국 세금이잖아요. 관세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보입니다. 사실 미국은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 비율이 약 50% 가까이 되고요. 관세는 2%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세금 제도가요, 소득세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2017년에 트럼프가 내놓았던 세제 개혁안이 있는데 이게 법인세율을 35%에서 21%까지 인하하고 상속세도 면제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의 일부 조항이 올해 말일로 만료 예정입니다. 근데 트럼프는 이 세제 개혁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대까지 하는 게 목표예요. 현재 21%의 법인세율을 15%까지 낮추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팁이라는 소득제도가 있잖아요. 이 팁에 대해서도 과세를 지금은 하고 있는데 그걸 폐지하고 싶어 해요. 이 초과수당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과세도 폐지하자는 것이 이 보수 진영의 주장이거든요. 자, 이렇게 소득세 관련된 세금을 다 줄여버리면 부족분은 다른 부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른 부분이 관세가 아닐까,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민 정책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만 짚어볼게요. 트럼프의 주요 슬로건 중 하나가 Make America Safe Again, 즉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들로 어떤 것들 내놓고 있냐면 이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자들을 다 추방해버린다, 국경 보안을 강화하자, 이런 정책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Remain in Mexico, 멕시코 잔류 정책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미국 입국 전에요, 일단 멕시코에 대기하도록 두는 정책이에요. 이거는 트럼프가 1기 때도 시도했던 정책이에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취임 직후에 그렇게 하면 이민자들이 범죄에 너무 많이 노출될 위험성이 크다라고 해서 폐기했고요.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 폐기해도 괜찮다고 판결을 했는데 트럼프가 다시 이 정책을 부활시켰어요. 이 밖에도요, 출생 시민권 제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원래 시민권을 줬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위헌 문제 시비로 지금 중단된 상태죠. 그리고 트럼프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예고하면서 불법 체류자와 범죄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민 정책 구사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오로라 지역에서 실제 대규모 단속이 있었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오로라 작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아주 많습니다. 일단 불법 체류자하고요, 합법 이민자 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한 단속이 인권 침해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과연 이민자들을 얼마나 추방했나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2025년 첫 6주 동안에요, 이민세관 단속국이 약 2만 7천 명을 추방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의 월 평균 추방 수치인 5만 7천 명보다는 더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자 추방으로 미국 내 질서가 확보되었고 범죄가 감소했는지에 관해서도 아직 자료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아무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자를 추방하는 트럼프의 이민 정책 기조는 각종 비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 통합과 관련된 다양성 관련 정책을 좀 살펴볼게요.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요, 인종과 성별에 대한 사회적 공학 정책을 종료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던 다양성, diversity, 형평성, equity, 포용성, inclusion, 이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DEI라고 합니다. 이 DEI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고용 등의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서 당초에 적용되던 인종, 성별, 성 정체성 관련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들을 다 폐지해버리겠다. 이런 의미고요. 둘째로는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같은 사회적 성별인 젠더 표기를 사용하지 말고 딱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생물학적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라. 우리는 이걸 채택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래 이런 법률과 정책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는데 트럼프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백인 노동자들한테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능력 기반 사회인데 이게 맞지 않는다. 미국 국민들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국가인데 기존의 다양성 관련 정책들이 오히려 자유국가의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고 봐가지고요. 각종 차별금지법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으로서 기존의 다양성 프로그램들을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특혜도 종료시켰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행정부서하고 직책도 해체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기업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DEI 정책을 하던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죠. 2025년에 연례 보고서에서 우리는 DEI를 추구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소수 인종에 대한 채용 목표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메타도 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윤석열 정부하고도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120시간도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자유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인 발언을 털어놨는데 트럼프의 다양성 정책도 정말 강하고 실력 있는 자들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기업 규제 완화 정책입니다. 기업 규제 완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기조예요. 트럼프는 법인세 감면 확대하고요. AI 규제 이런 거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겠죠. 지금 중국의 AI하고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경쟁 구도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혁신하고 시장 지배력 극대화하는 것이 국가 안보하고 경제 주권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해진 사태입니다. 이미 AI에서 딥시크가 챗 GPT보다 낫다 이런 평가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정책이 꼭 미국에 유리하게만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만약 이런 조치 이루어지면 오히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지고요. 미국 내 AI 및 반도체 산업의 원자재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에너지 정책인데요.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했어요. 근데 뭐가 대체 비상일까요? 트럼프는 미국 내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고 외국의 적대 세력이 에너지 인프라를 위협하고 높은 에너지 가격이 국가 안보하고 경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연방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에너지 인프라를 신속히 확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펴보면요. 트럼프 주장하고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하에서 미국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석유하고 천연가스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안정적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은 실제로 존재하는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화석연료 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 공화당이 자주 쓰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Drill, baby, drill. 자, 일단 파자는 거죠. 석유랑 가스를 일단 시추하고 보자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로 미국산 에너지 수출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석유하고 가스 생산을 늘려가지고 에너지 비용을 확 낮춘 다음에 자, 이 비용산 이점을 이용해서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이 목적을 달성하려 그러면 기후위기 협약으로 생긴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시키고요. 재생에너지 지원도 축소해야 돼요. 그리고 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환경 규제가 이런 트럼프의 정책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지고요. 약 3,000달러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했어요.
가장 큰 이슈가 뭐가 있었죠?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버렸잖아요. 트럼프는 미국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탈퇴 통보는요, 통보가 이루어진 후에 약 1년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효하기 때문에 진짜 미국이 탈퇴하게 되는 건 2026년 1월경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후 문제 해결에서 발을 뺐다는 것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향후 국제사회의 흐름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미국이 땅덩어리도 크고 산업도 가장 발전해서 기후 위기의 가장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혼자 빠지겠다. 우리만 노력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전기차 회사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와 지금 함께 행정부 이끌어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이잖아요. 근데 웃긴 게 지금 트럼프가 전기차 인프라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판매 비율 목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폐지해버렸고요.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던 최대 $7,500의 새 공제도 폐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도 중단했고요.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사를 표명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더 이상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사실 지금 테슬라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사업 공급망하고요,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2025년 1분기에 테슬라의 순이익이요, 작년에 대비해서 71% 감소한 4억 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도 많이 하락했고 시장 점유율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영토 확장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영토 확장과 관련된 문제된 지역이 크게 4곳이에요. 그린란드하고요, 파나마 운하, 캐나다, 그리고 가자 지구입니다. 이 그린란드는요, 예전부터 미국인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던 덴마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한 지역으로 생각되기보다는요, 그 지역이 주민들의 자치권이 강해가지고 약간 독립적인 나라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높은 곳입니다. 자원 매장량도 풍부하고요. 북극해의 전략 기점이기도 하면서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 주민들을 계속 꼬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주민들마다 연간 1만 달러 지급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2019년에도 같은 시도를 했다가 덴마크 정부로부터 반발과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나는 무력 개입을 할 생각도 있다. 이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덴마크하고 미국 사이에 긴장감이 아주 팽팽합니다. 자, 두 번째로 파나마 운하. 여기 차지하면요, 해양 패권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왜냐? 이 파나마 운하는요,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요. 그게 없으면 뺑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해상 무역의 핵심 통로로 작용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연간 약 14,000척 이상의 선박이 이곳을 통과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 해상 물류의 6에서 8%가 지점을 거쳐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파나마 운하는 전략적 군사 요충지기도 합니다. 사실 1914년부터 99년까지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군사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미국이 다시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 국영 기업들이 파나마 운하 인근의 항만의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영향력을 막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차지하게 되면 이런 중국의 영향력도 좀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 다시 차지해서 바다에 좀 재앙이 돼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캐나다의 경우에 트럼프는 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고 싶어 하는데 사실 불가능하죠. 자, 가자 지구도 중동의 고급 관광지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미국이 통제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요, 이집트하고 요르단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근데 솔직히 누가 들어도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영토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얘기들입니다.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1977년에 조약으로서 파나마에 이양된 상황이죠. 이걸 미국이 재점유하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해요.
다른 동맹국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도 없고요. 일단 무엇보다 트럼프의 이런 영토 확장 정책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토 확장 외치는 이유, 이거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보입니다. 이 영상 초반에 미국 우선주의가 트럼프 정책들을 관통하는 기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 제국주의 시절에 미국의 그 강대한 영향력을 되찾는 하나의 시도로서 이런 영토 확장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전략적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넓고 얕게 트럼프의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살펴봤어요. 어떻게 좀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 정책 중에 가장 국제적으로 큰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관세 정책일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확대하고 있고요. 주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주식시장의 초토화를 예견하고 있고요. 일종의 트럼프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우리나라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거일 겁니다. 방위비 분담 압박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군사력을 조금 감축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통화나 금리 정책이 불확실해가지고 환율 리스크가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랑 FTA 동맹을 맺어두긴 했는데 트럼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전략적인 무역 파트너로 어느 나라가 적당할지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성 정책 등이 후퇴하면서 실제로 외교적으로 어떤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인권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지 국제사회에서 적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할 일이 아주 많아요. 행정부와 입법부가요, 서로 싸움만 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런 일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